이 얘기를 문예창작학과에서 내가 10년 강의하는 동안 항상 진짜 항상 이제 듣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문창과 나와서 작가 이제 지망생들 있잖아. 이제 습사생들도 이제 항상 이제 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올해 이게 5월달에 나온 작가의 글쓰기라는 책인데 문창과에서 10년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정말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그 책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해서 공지영 작가님을 비롯해서 정말 소설을 잘 쓰는 작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에게 글쓰기 창작 방법론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리해 놓은 그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은 글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쓰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재현이가 물어본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뭐냐면 소재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도 소설가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병이에요.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 괜찮네. 이거 소설 써볼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이야기가 너무 특별한 거야. 소재가 해볼 만한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 몇 년 전, 예를 들자면 이제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영등포 뒤쪽에 그 정말 그 더 이상 쫓겨날 곳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그 열악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 노숙자라든가 정말 많은 돈 없는 분들을 치료를 한대요. 근데 뉴스에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정말 처참했냐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떨어졌어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떨어져서 머리가 금이 갔어. 진짜 머리가 이제 어떤 분이 찢어진 거지.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그래서 면실 있지, 면실을 바늘에 껴서 자기가 걸고 자기 머리를 꿰맸대. 그랬는데 그게 썩은 거야. 그래서 그 자기가 자기 머리를 꿰맸는데 그게 구더기가 막 생기고 그랬대.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물어물어 이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의료원에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영등포 뒤쪽 뒷골목 쪽에서 그런 의료원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목사님이 그날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만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자기가 면실을 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머리를 꼬매고 구더기가 생기고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이야기 자체가 갖는 충격성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러면 이거가 자체에서 내가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자, 이것을 뭐냐면 소재에서부터 글쓰기 발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소재에서부터.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 작가가 평상시에 늘 관심 갖고 있는 문제, 작가가 늘 자기가 고민하는 거, 그런 주제가 있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왜 인간은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이렇게 박복하게 살지? 이게 선생님 인생의 소설가의 인생에서 내 평생의 주제고 화두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속에 항상 있었던 주제란 말이에요. 이 주제가 있었어. 왜 우리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계속해서 박복하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게 내 소설가로서의 화두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태국에 갔어.
갔는데 막 코끼리들이 막 집채만한 코끼리들이 막 알록달록 꾸며가지고 막 묘기도 부리고 막 공도 막 주고받고 막 이래. 정말 어마어마한 코끼리들이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코끼리 쇼를 보고 이제 마지막 코너가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응? 근데 코끼리 등에 타고 한 바퀴 도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코끼리들이 말뚝에 다 묶여있어. 코끼리들이 말뚝에 묶여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코끼리들 막 등치가 막 산만해, 집채만해. 근데 코끼리가 묶여있는 말뚝은 있잖아. 정말 너무 조그매.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발로 뻥 차도 말뚝이 꼽힐 것 같아. 근데 저 집채만한, 저 산만한 코끼리들이 저 조그만 말뚝에 묶여서 꼼짝도 못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아니, 저 코끼리들은 그냥 지네들이 발로 뻥 차면 말뚝이 빠질 텐데 왜 저걸 못 굽고 저기 묶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코끼리들은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부터 새끼 때부터 저 말뚝에 묶여 있었대요. 새끼 때부터. 그러면 새끼 때부터 말뚝에 묶여 있었으니까 어땠을까? 머리로도 받아보고 몸으로도 받아보고 발로도 차보고 온갖 걸 다 해본 거야. 그랬는데도 말뚝이 뽑혔어? 안 뽑혔어? 안 뽑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된 거지, 계속. 근데 이제 어른이 됐으면 힘이 생겼잖아, 이 코끼리가. 그러면 뻥 차면 말뚝이 뽑히겠지. 근데 새끼 때부터 저 말뚝에 묶여 있었고 어른이 될 때까지 온갖 난리를 다쳐봤는데 그걸 못 뽑았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지가 된 거래. 아, 어차피 저 말뚝은 못 뽑아. 난 어차피 여기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작 어른이 됐는데도 그걸 못 뽑는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한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25세에 꽃을 던지고 싶다를 내서 지금까지도 내 문학적 화두는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박복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 운명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사는가. 이게 내 소설가로서의 평생의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민이 나에게 있었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주제의식을 우리가 그걸 문제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주제의식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는데 그걸 딱 봤어. 코끼리 얘기를. 그런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소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평상시에 나는 관심도 없는 문제야. 근데 그 이야기 자체가 쇼킹해. 그 이야기 자체가 뭔가 특별해. 그런 이야기에서 이게 뭔가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야, 뭔 소리 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예창작학과라든가 선생님한테 글을 배우는 이제 제자들한테도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라. 문제의식을 가져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현이가 지금 얘기한 거 어떤 고민인지 선생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면 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다 그걸 고민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제 글에는 주제가 없어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주제를 가지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문제의식을 가져요.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떤 인물,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접할 때도 자기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 유명량이 보는 세계를 그리겠다. 나 김재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그리겠다. 그런 게 바로 문제의식이 갖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친구들이 현재 문창과에서 글을 배우는 친구들도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제 글에는 주제가 없어요. 주제를 가지려면 소재에서부터 특별한 소재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출발하세요. 글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문예창작학과에 이제 재학 중인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1학년 때 저에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한 체험이 없어요. 저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저는 탈선한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애들이랑 평범한 제 일생에는 제 일상, 제 삶이라는 건 특별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저는 무슨 얘기 써야 되죠?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누구에게나 삶은 특별한 거잖아요. 다 자기 인생을 살아. 그러면 거짓말할 필요 없고 내 고민, 내 상처, 내 아픔 거기에서부터 주제와 문제의식을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묘사가 하루아침에 잘 되면 다 소설가하게 진짜. 근데 묘사를 잘 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관찰을 하세요. 관찰 이상의 방법은 없어요. 아까 우리 용배 이야기 잠깐 재미난 짧은 영상 봤잖아요. 얘는 습관이 그렇대. 응? 기억을 지읒으로 발음한대. 응? 그러면 그거 뭐야? 걔가 그 친구 그래도 관찰했으니까 아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묘사라는 게 가을을 어떻게 묘사하지? 앉아서 가을을 어떻게 묘사하지? 백날 생각해봤자 묘사가 안 돼요, 진짜.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가을? 난 지난 가을에 뭐 했지? 난 지난 가을에 어디 있었지? 누구랑 갔었지?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나 맞아. 나는 가을에 소지섭이랑 하와이를 여행 갔었지.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하와이에서 소지섭이 뭘 입고 있었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묘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 묘사를 잘하려면 관찰을 해라. 그리고 묘사를 잘하려면 두 번째,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봐라. 그리고 묘사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주로 하는 방법인데 오감각을 다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필이냐 소설이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자 지금 우리 혜선이의 질문은 뭐냐면 친구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썼다. 실제 있었던. 그럼 이것은 수필입니까 소설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필도 될 수 있고 소설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수필과 소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상상일 수도 있고 사실은 수필과 소설의 가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차이예요. 이명령이 생각하는 수필 경우에는 내가 겪었던 이야기,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내가 겪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소설, 아니 수필이에요. 그런데 소설은 내가 겪었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변형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 이야기를 듣고 글을 썼어. 근데 친구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쓰면 그건 수필이야. 근데 친구가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걸 듣고 아까 이제 코끼리 얘기 마저 할게요. 아까 내가 선생님 코끼리 봤다고 그랬잖아? 그 코끼리 이야기는 선생님이 실제로 경험한 거지. 내가 가서 그 코끼리를 봤잖아. 그치? 근데 그 코끼리 이야기를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서 코끼리를 봤었다. 참 불쌍하더라. 라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썼으면 내 체험만 썼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썼으면 그건 수필이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 코끼리를 그 이야기를 그걸 내가 보고 코끼리를 보고 폭력에 저렇게 수능되어 가는구나. 폭력의 수능이라는 주제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폭력의 수능이라는 주제로 한 편의 소설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코끼리 이야기에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이 갖고 와서 한 편의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코끼리를 보고 그런 건 내가 진짜 체험한 사실이잖아. 그치? 근데 그것을 그 자체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쓰지 않고 내가 폭력의 수능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있는 사실에다가 또 다른 사실을 붙이고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변형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소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필은 꼭 겪은 얘기고 소설은 안 겪은 얘기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설이든 수필이든 다 내가 겪은 얘기를 밑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이 문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변형한다면 그것은 이제 수필이 아니라 소설이 되겠죠. 이 혜승이의 질문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 글을 쓰면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지.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주제라고 했잖아요. 주제를 항상 명칭하세요. 주제. 그러면 굉장히 쉬운 얘기면서도 실제 글을 쓸 때는 대다수가 못 쓰는 경우인데 주제를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제가 아까 코끼리 얘기를 했었잖아? 내가 주제가 폭력의 수능이라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고자 해. 그러면 폭력의 수능이라는 주제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들만 써야겠죠. 자, 소설은 커다랗게 얘기를 하면은 중심 사건과 에피소드로 나누어집니다. 중심 사건은 뭐야? 소설 시작해서부터 소설 끝날 때까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랑 얘기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중심 사건 뭐예요? 원수 가문의 사랑이야. 로미오와 줄리엣. 원수 가문의 사랑이야. 소설 시작해서 소설 끝날 때까지 원수 가문의 사랑이라는 중심 사건은 큰 줄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변해? 중간중간에 살로 붙는 거, 자잘한 사건을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해요. 소설은 중심 사건과 에피소드로 이루어지는데 그 에피소드를 주제하고 관련 없는 거를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려면 그리고 내가 선생님 이거 봤을 때 이거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뭘 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내가 일단 쓰려고 하는, 형상화하려고 하는 주제 있지. 그 주제하고 관련 없는 자잘한 에피소드들은 그냥 싹 다 지워. 그냥 과감하게 지워. 그러면 글이 굉장히 집중되고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초점이 모아지는 이제 글이 될 것 중에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작가가 되려면 이걸 하면 돼요. 읽고 쓰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작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하면 돼요. 읽고 쓰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글을 쓸 수 없고 절대로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